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문제집 교재 280페이지에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비주형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놨습니다. 결국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별로 기재 사항의 차이점을 학습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죠. 비주형 건축물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네모박스 안에서 비주형 건축물일 경우에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주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이라든가 판매 및 의료시설이라든가 일조량, 비선호시설의 유무, 도배 상태 이런 것들은 기재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4종류의 확인 설명서의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한데 아주 짧은 문제지만은 이 확인 설명서 서식 1, 2, 3, 4 서식의 모두를 다 학습했느냐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5번을 보시면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확인 설명서 4 서식 즉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일 때 작성 교반한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당연히 기재할 사항이 아니겠죠. 설명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 4번에 관한 사항은 이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토지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즉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 확인 설명할 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재사항도 되는 겁니다. 자, 28번으로 갑니다.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틀이죠. 확인 설명서 서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크게 인틀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본 확인사항으로 구체적인 기재사항들이 있을 거고 세부 확인사항으로 또 기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2번에 토지의 경우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와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만 기재할 뿐 주차장,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은 기재하지 않겠죠.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토지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했는데 틀렸네요.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작성 교부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작성 교부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되는 거죠. 4번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때 함께 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설명할 때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되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시한 근거 자료도 어떤 걸 자료를 제시했느냐를 다 체크 표시하도록 기재를 합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도 듣고 확인 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서를 수령합니다라는 취지로 설명도 듣고 수령합니다라는 취지로 거래 당사자도 확인 설명서 서식에 서명 날인을 하는데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 28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중개활동 판매 기법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통한 설득 과정과 관련된 마케팅에 관한 지식들을 물어보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셀링 포인트라든가 AIDA라든가 클로징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개념적 인식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3번까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제가 셀링 포인트, 그리고 AIDA 원리, 그리고 클로징 하는 거, 이런 단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구매자, 즉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우리는 셀링 포인트라 그러죠. 이 셀링 포인트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을 고려해 봤을 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로 유형화, 체계화 시켜서 우리가 확인 설명 시에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IDA 원리라 하는 것은 구매 고객의 구매 심리의 전개 과정을 연문 첫머리 글자를 따서 약칭으로 AIDA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는 attention이죠. 주의죠. I는 interest, 흥미죠. D는 desire, 욕망입니다. 욕망. 그리고 A는 action에서 행동이죠. 그래서 모든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 고객은 이런 구매 심리적 전개 과정을 거쳐서 의사 결정을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매 고객의 구매 심리 단계를 적절히 판단을 해서 이미 조사 분석에서 유형화시켜 놨던 셀링 포인트를 적극 강조함으로써 중개 완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링 포인트는 구매자의 구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중개대상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셀링 포인트를 강조함으로써 구매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이 욕망 단계에 이르렀을 때 클로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클로징은 종결을 뜻하는 거죠. 거래계약의 체결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클로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구매 고객의 심리적 단계가 욕망 단계부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욕망 단계를 거쳐서 행동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클로징을 재차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욕망 내지 행동 단계의 심리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 클로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과거 초창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용어 개념만 정확하게 인식을 해둔다면 문제를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장에 계약 체결과 거래 계약서의 작성이 되어 있는데 1번에 매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에 계약서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밖에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 계약에 관한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장 서식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2번에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매매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단위면적당 매매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매매 금액을 기재한 사실만 가지고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거는 3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판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 답항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에는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는데 이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만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중개보수에 관한 비용만큼은 균분 부담이 아니라 각각 부담이고 여타의 매매 계약에 관한 소요된 비용은 민법 규정 일반 규정에 따라서 균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4번에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의 발급,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조건부로 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거래 안전을 기한 바람직한 작성 요령이 되겠죠. 조건부 매매 계약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5번에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장차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했는데 이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2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있는데 1. 매매에 관한 비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감정평가 비용, 중개보수 등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그리고 인지대 계약서 작성 비용 등도 포함이 됩니다. 공정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 비용 역시 계약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는데 계약의 이행 비용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민법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중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법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 그래서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각 부담이지 균분 부담은 아니다라는 점 주의를 해두시면 되겠고 3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있는데 1.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죠. 2번에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는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대표권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번에 공동중개로 중개를 완성하는 경우는 공동중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죠. 4번에 물건의 표시는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개실무상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기재하기도 합니다. 5번에 계약서에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량이 부족할 때는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판례 입장에 따르면 틀린 답변이라고 보여되죠. 우리가 필지 매매의 경우는 대금감액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야 대금감액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 결국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냐 단순한 필지 매매냐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당사자 간에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라. 그러면 단순한 필지 매매에 불과한 것이고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해설에 보면은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하면 당사자가 매매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주 안점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의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단위면적당 금액을 기재한 사실 자체가 총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소수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라는 의사 해석이 있게 되면은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단위면적당 거래 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 단위면적당 거래 금액을 기재한 사실만 가지고는 수량을 지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면적당 거래 금액도 기재하면서 만약에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한다라는 약관을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은 당사자들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286페이지에 보면은 4번을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했는데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인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지문을 보시면은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O로 처리하셔야 되죠.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면 또 틀린 답항이 됩니다. 중도금 지급은 계약의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안 되지만 합의 해제라든가 약정 해제라든가 법정 해제 사유가 있게 되면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얼마든지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민법에서 학습했을 겁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는데 2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은은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받은 계약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틀린 답항이죠. 그래서 원래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은은 즉 배액을 상환해야 되죠. 또 포기해야 되는 계약금이 있죠. 이 기준이 되는 금은은 약정 계약금이지 실제 교받은 계약금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에 보시면은 해약금이 기준되는 금은 실제 교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한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무상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최근 2015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은
이거는 약정 계약금이지 실제 교받은 계약금이 아니다라는 사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290페이지로 갑니다. 그 1장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를 몇 문제 수록을 해두었고, 294페이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309페이지에는 상가금융 임차보호법에 관한 문제들을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명의신탁의 법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주임법, 그리고 상임법의 문제도 한 문제씩 각각 잘 출제되는 영역이지만은 우리 민사특별법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중개실무에서도 매회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민사특별법 시간에 하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문제풀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해설을 많이 풍부하게 다뤄뒀기 때문에 해설을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궁금증이 있으신 부분들은 교수 질문방을 활용하시면 적극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개실무 영역에서 1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이라도 1년 전에 공부했는 기억을 떠올려서 풀으셔야 되는 것이 기본의 시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 1차 과목에서 강의하는 실명법의 내용이라든가 또 주임법, 상임법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시 강의를 할 그런 여건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교수 질문방을 활용해 주시면은 그렇게 답변 처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16페이지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과 연결해서 시험 문제를 종종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사항들은 민법에서도 상세히 하지만서도 우리가 이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섞어서 한 문제가 구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몇 문제 정도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 있는 토지에 관하여 어린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문중자연장,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설치에 관한 것에서도 규제를 하지만 자연장지 설치에 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죠. 문중자연장지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중묘지는 우리가 허가사항입니다. 2번에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 하는 점, 그 점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에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5번에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데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우리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려면은 시효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은 틀린 답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9페이지로 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묘라 그러죠. 가묘. 예장이라고도 하고 가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틀려버렸습니다.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기지의 공지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 분묘기지의 공지 어느 부분까지 분묘기지가 인정될 것이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지 획일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4번에 임야의 소유권의 투자와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 처분권을 가진 사를 상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묘 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는 분묘의 관리 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5번에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재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분묘 기지권의 주체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자, 즉 실질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기지권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는 이 점을 조금씩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객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도 물권이죠. 그러면 이 물권의 주체는 분묘를 실질적으로 주재하는 자,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뭐다? 분묘기지권의 주체가 됩니다. 설치한 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객체는 분묘가 객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수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타인 소유의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가 분묘가 설치되는 그 타인 소유의 토지가 분묘기지권의 객체가 되고 그 토지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분묘기지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로 가봅니다. 그래서 뭐 5번, 6번,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서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8번 문제는 외우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 묘지와 자연장지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설 묘지의 설치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아라 했는데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 8번 문제를 통해서 묘지의 종류별로, 특히 사설 묘지의 종류별로 설치 면적의 규제 수치를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묘지의 설치 면적만 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장지의 설치 면적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322페이지에 보시면은 9번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 자연장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자연장지의 종류가 그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답이 2번인데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4만 제곱미터 이하,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8번 문제를 통해서 사설 묘지의 면적과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통해서 사설 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규제를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숫자기 때문에 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전 문제에 들어가시면은 숫자하고 장난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숫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국도의 어떤 묘지와 분묘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규모의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기본 규제입니다. 그래서 숫자 위주로 좀 출제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외울 때는 일단은 사설 묘지의 종류부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사설 자연장지의 종류부터 먼저 명확하게 구분해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적을 갖다 붙이면서 외우셔야 나중에 혼동이 일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자, 3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를 풀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자연장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 틀린 것은 있네요. 1. 개인 자연장지라고 했습니다.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개인 자연장지와 가족 자연장지는 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2번 가족 자연장지 또는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자는 관할 시장 내 신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전부 다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와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허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오답항이 되는 거죠. 이 3번에 법인 등 자연장지 관리 등자가 붙은 거는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포함해서 법인 등 자연장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4번에 법인 등 자연장지는 법인이나 종교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고를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는 법인 등 자연장지로 개념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 기본수를 보시면은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수에 꼭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점검해 두시면 되겠어요. 5번에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장지를 조성 관리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설치 조성 관리할 수 없다 해놨는데 우리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도 조성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자연장지를 조성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책임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외적으로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에 관한 것을 강의함으로써 이 문제 예상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경매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